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못 뵈서 좀 허전했는데. 아, 그러셨군요. 네. 네, 4월 하순 여전히 결혼의 계절입니다. 아, 그렇죠. 네. 그 철학자 스웨렌 키에르케고르가 한 말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네. 제가 결혼을 하기 전에 고민했 네. 책임을 나눠가는 것이다. 그렇죠. 네네. 베토벤은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네, 베토벤한테 호감을 느낀 귀족 여성들이 많았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를 피해서 달아나곤 했죠. 외견상 신분 차이 때문에 그랬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청각 장애가 문제였겠죠. 네, 베토벤은 더 이상 결혼을 꿈꾸지 않을 나이가 된 47살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 경험에 따르면 부부 중 어느 한쪽이 결혼을 후회하지 않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과거에 제가 열렬히 사랑했던 여성들 중 그 누구도 제 아내가 되지 않은 게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네. 어떤 마음으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네. 음악 듣고 얘기할까요? 베토벤의 엘리제를 위하여 발렌티나 리스차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베토벤의 엘리제를 위하여. 너무 애틋하고 따뜻한 베토벤의 마음이 느껴지는 곡입니다. 여기 엘리제는 누구일까요? 아세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네, 모르죠. 네. 저도 몰라요. 네. 어느 음악학자도 모릅니다. 네. 엘리제 그러면 뭐 청순한 소녀, 그렇죠? 성냥팔이 소녀처럼 좀 가난한 집 아이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1867년 이 곡의 자필 악보를 루트비히 놀이라는 학자가 발견했는데 악보에 엘리제를 위하여라고 써 있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 곡을 작곡한 무렵에 베토벤이 알고 지낸 사람 중에서 엘리제라는 이름은 없었어요. 그리고 이 자필 악보가 분실됐어요. 그래서 확인할 수 없게 됐거든요. 네. 근데 다른 음악학자 막스 웅어라는 음악학자는 베토벤이 이 곡을 테레제 말파티라는 여자에게 바쳤고 제목을 엘리제라고 한 것은 착각한 거다. 뭐 이렇게 주장했죠. 근데 테레제 말파티한테는 베토벤이 청혼을 했었는데 딱지를 맞았어요. 네. 아무튼 증명할 방법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2012년 최근에 캐나다의 음악학자 리타 스테블린이라는 사람이 그 1810년 베토벤이 40살 때 신동 피아니스트로 불리면서 연주여행을 다니던 13살 난 엘리자베트 바레스라는 소녀가 빈에 머물고 있었는데 베토벤이 얘한테 피아노 레슨을 해줬고요. 또 그녀를 위해 이 곡을 써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했어요. 하지만 스테블린 본인이 이거는 추측에 불과하다, 가설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확인할 수 없는 거죠. 이 곡 속에 베토벤이 따뜻한 마음만 이제 남아서 전해지죠. 베토벤의 생애에 테레제라는 이름을 가진 여성이 2명 등장해요. 그 베토벤을 딱지러온 테레세 말파티 말고 네. 테레세 폰 브룬스비크 베토벤이 피아노 레슨을 해줬고 정다운 마음을 나눴던 분인데요. 이분을 위해서 쓴 소나타가 있어요. 테레제를 위하여. 네. 베토벤이 다른 소나타, 뭐 월광이나 비창, 열정에 비해서 그리 귀에 익지는 않을 건데요. 베토벤 자신은 이 곡이 열정과 함께 자기가 쓴 소나타 중에 제일 좋은 곡이다. 뭐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24번 F샵 장조 테레제를 위하여 네, 빌헬름 캠프 연주로 1악장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F샵 장조 일명 테레자를 위하여. 네, 빌헬름 캠프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굉장히 귓가에 정답게 속삭이는 느낌이랄까? 굉장히 애절한 사랑의 마음이 담긴 것처럼 저는 느끼는데 유아님 느끼실 때는 어떠세요? 저는 들으면서 그 엘리제를 위하여하고는 또 굉장히 다르다. 네. 그래서 엘리제를 위하여는 약간 어루만지는 느낌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 테레제를 위하여는 뭔가 되게 사랑스럽고 조심스럽고 네. 섬세하고 강약 하면서 이렇게 네. 밀당하는 느낌 있잖아요. 약간 밀당. 이렇게 네.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네. 근데 열정과 함께라고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그 여성이 어떤 성향일지 모르겠지만 그 여성을 사로잡기에는 조금 부족하다? 이런 느낌을 사실 받았어요. 네. 사랑이란 게 그 엘리제를 위하여처럼 애틋하고 따뜻한 것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테레즈를 위하여처럼 굉장히 섬세하게 밀당을 하는 그 상대방을 굉장히 배려하면서 이제 그런 어떤 밀당도 필요한 건데 부족하다 그러면 뭐가 부족할까요? 굉장히 화려하고 뭐 근사하고 편안한 거? 글쎄요. 그렇게 할 수도 있겠고 그냥 뭔가 이렇게 가슴을 쾅 하고 쳐주는 어떤 게 있어야 될 것 그런 같은데 게 좀 없네. 그 예. 지점이 좀 안 느껴져서 예, 예. 이 여성한테 이게 다 닿지 않은 게 아닐까 네. 좀 그런 마음이 네. 들었어요. 어떤 결정적인 어떤 신뢰를 주는 사랑의 약속이 없었다. 네. 아, 네. 네, 그렇군요. 버나드 로즈 감독의 영화 불멸의 연인은 베일 속에 가려진 베토벤의 진정한 연인을 이제 추적을 하는데요. 베토벤이 세상을 떠난 뒤 유물 속에서 세 통의 편지가 나왔어요. 요건 이제 사실이거든요. 이 편지에는 나의 천사, 나의 모든 것, 나의 진정한 자신, 네, 이런 표현과 함께 열렬한 사랑 고백이 담겨 있었는데요. 이 편지는 온천지인 테플리츠에서 1812년 7월 6일과 7월 7일에 쓴 건데 수신인 이름이 없었어요. 네, 전기 작가들은 이 수신을 찾기 위해서 이 불멸의 연인의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거듭했는데요. 여러 가지 설이 나와 있죠. 근데 이 영화에서는 그 베토벤 만년의 비서 안톤 신틀러가 이 편지 주인공을 이제 찾아 나서죠. 베토벤이 유산을 뭐 그녀에게 넘겨야 한다는 게 이제 영화의 설정인데 네. 요거는 이제 픽션이죠. 네. 신틀러가 처음 만난 여성은 줄리에타 기차르디였어요. 베토벤이 1802년 월광 소나타를 써서 바친 바로 그 여성이죠. 네, 이 곡을 들어볼 텐데요. 베토벤은 이 곡에 원래 환상풍의 소나타라고 써놨어요. 근데 출판업자 렐슈타프가 그 일악장의 그 신비스럽고 그 매혹적인 분위기를 설명하면서 스위스 루체른 호수 위에 떠 있는 그 돛담배 그 위에 비치는 달빛과 같다. 뭐 이렇게 말을 했고 월광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출판했어요. 네. 그 제목을 이렇게 근사하게 붙여야 또 악보도 잘 팔리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뭐 이 곡의 분위기를 잘 설명한 제목인 것 같긴 해요. 네, 베토벤은 이 곡의 사박장을 누구도 제대로 연주할 수 없을 거라고 했어요. 실제로 마음을 담아서 제대로 연주하면 피아노가 박살날 거라고 얘기했죠. 얼마나 열정적인 마음을 담았으면 그랬을까. 네. 들어볼까요? 베토벤 월광 소나타 중에서 사박장 발렌틸라 리스차의 연주입니다.
베토벤이 줄리에타 기차르디에게 바친 곡 월광 소나타 중에서 3악장 발렌티나 리스차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어떠셨어요? 발렌티나 리스차가 네. 아까 첫 번째 곡 엘리제를 엘리제를 위하여랑 네. 이게 같은 연주자였나? 약간 이럴 정도로 네. 연주 자체가 돼버리네요, 이분이. 네. 와. 네, 참 훌륭한 연주는 그 작곡자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작곡자가 직접 네. 연주하는 느낌으로 하는 게 훌륭한 연주라고 그러는데 리스차 연주가 그렇죠. 네, 이 연주하시는 분 자체가 그냥 피아노가 돼버린 느낌이에요. 네. 정말, 와.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한 연주였습니다. 네. 줄리에타 기차르디는 베토벤보다 14살 아래였어요. 그래서 베토벤이 사랑했을 때 16살 소녀. 그런데 베토벤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알면서도 그 다음 해 다른 귀족 갈렌베르크 백작하고 결혼을 했죠. 그래서 결혼을 해서 나폴리로 이주를 해서 돌아오지 않았어요. 따라서 그 불멸의 연인 이 편지의 주인공은 아닌 게 입증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이 대목에서 영화 불멸의 연인은 완전한 픽션인 게 이제 드러나는 거죠. 네, 영화에서 그 두 번째 후보는 헝가리 출신의 귀족 안나 마리 에르도에디 부인이었어요. 에르도에디 부인은 음악과 문학의 조예가 깊었고요. 악기도 여러 가지를 잘 연주했고요. 늘 어머니처럼 이제 베토벤의 편이 되어졌죠. 그래서 영화에서는 베토벤이 귀가 먹어서 피아노 치고 황제를 초연할 때 연주가 엉망이 되죠. 그래서 연주가 멈춰버리고 사람들이 그냥 당황해서 있는데 시력에 빠진 베토벤을 위로해 준 게 바로 에르도에디 부인입니다. 베토벤은 에르도에디 부인 집에서도 이제 살기도 했었는데요. 보살핌을 받은 거죠. 한 편지에서는 그 사랑하고 여러 번 외치면서 정말 그 마음을 토로했는데 이 두 사람의 감정은 연애로 불타서 없어지지 않고 따뜻한 우정으로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베토벤이 피아노 협주곡 황제 얘기 나왔으니 황제의 2악장 들어볼까요? 저는 이 곡에서 살아있는 모든 것들, 죽어갈 모든 것들에 대한 그 끝없는 연민의 감정을 느끼는데 사람마다 다르게 느끼겠죠? 네, 피아노의 아르투르 루빈슈타인입니다.
네,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5번 E 플랫 장조 일명 황제 중에서 2악장 들으셨어요. 피아노는 아르투르 루빈슈타인이었습니다. 영화 불멸의 연인에서는 베토벤이 이 곡을 이제 초연하는 걸로 나오는데요. 그 픽션이죠. 실제로는 베토벤이 하지 않았어요. 당시에 요한 슈나이더라는 피아니스트가 초연했고, 그 다음에 베토벤의 제자 칼 체르니가 또 연주한 적이 있고, 베토벤이 이 곡을 연주한 적이 없죠. 네, 이 대목에서 영화가 완전히 픽션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이 곡 좋아요? 네, 사실은 그 선생님 고기 랩소디 에서도 나왔었잖아요. 네. 네. 어유 기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네. 소개하실 때 살아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죽어가는 모든 것들에 대한 연민이라고 네. 얘기하셨는데, 저는 저번에도 이제 저희 녹음할 때, 저번 방송에서. 몇 달 전에 한 적이 네, 있죠. 몇 달 전에. 황제의 내면 생활 같다라고 제가 표현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권력자가 네. 민중을 가여이 여길 수 있는, 연민을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네. 참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네. 힘 있는 자가 정말 고귀한 사람이 되려면 똘레랑스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똘레랑스. 네. 그리고 죽어가는 것에 대한 연민, 그게 느껴졌기 때문에 제가 다큐멘터리 고귀 랩소디에서 인간의 어떤 음식이 되어야 할 운명인 소나 돼지들 삶을 묘사하면서 이 음악을 썼었어요. 네. 네. 그 영화 불멸의 연인은 뜻밖의 결론에 도달하죠. 베토벤의 불멸의 연인이 죽은 동생의 아내 요하나 라이스였다. 상당히 황당하죠. 베토벤은 동생 카스파르가 죽고 나서 조카 칼의 교육에 집착했죠. 근데 이제 제수 요한나와 칼의 양육권 문제 놓고 이제 소송까지 벌였어요. 네. 그래서 베토벤이 승소를 하게 되는데. 근데 이 영화에서는 베토벤과 요한나가 사실상의 부부고, 그 칼이, 동생의 아들인 칼이 바로 두 사람의 자식이었다. 이런 식으로 넘겨짚었는데, 네, 이 영화를 그래도 그나마 재밌게 보다가 이 대목에서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극적인 반전이 아니고 말이 안 되는 결론이다.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요. 네, 영화는 영화니까. 네, 음악 하나 듣고 갈까요? 네, 오늘 베토벤 피아노 곡 위주로 좀 듣고 있는데요. 베토벤이 말년에 쓴 피아노 소나타 31번 A 플랫 작조 중에서 1악장, 네, 아주 맑디 맑은 곡인데 84살 된 노 피아니스트 루돌프 제르키의 연주로 들어볼까요?
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31번 A 플랫 장조 중에서 1악장. 네. 84살 된 노 대가 루돌프 세르킹이 연주했습니다. 베토벤에 대한 무한한 존경과 그 사랑을 담아서 연주한 이 대가의 마음이 느껴지고, 그리고 늙어서 손이 앙상한데 어쩌면 저렇게 맑은 소리가 나는지 참 놀라워요. 늙어서 힘이 빠져버려서 그 여유로움과 맑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집착을 다 내려놓고 네, 마음이 네. 순수해져서. 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와. 네. 전기 작가 베너드 솔로몬은 베토벤의 불멸의 연인이 안토니 브렌타노였다고 결론 지었어요. 근데 베토벤의 친구 프란츠의 아내였죠. 그 프란츠와 안토니 브렌타노는 1809년부터 3년 동안 빈에 머물렀는데 이때 베토벤과 이 안토니의 사랑이 싹텄다. 예, 그렇게 보는 거죠. 베토벤에 따르면 안토니는 다정한 마음, 빛나는 영혼을 가진 자연스럽고 단순하고 현명한 사람이었다. 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베토벤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베토벤과 정말 함께 살려고 결심까지 했던 유일한 여성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안토니는 네 아이 어머니였는데 몸이 허약해서 자꾸 아팠대요. 아무튼 메너드 솔로몬의 전기에 따르면 베토벤은 브렌타노의 집의 난로가에서 몸을 녹였고 그들이 가족 생활에 기꺼이 동참했다. 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베토벤의 불멸의 연인이 안토니라는 건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편지 수취인은 1812년 여름 칼스바트를 방문해서 베토벤을 만났는데 그럴 개연성이 있는 사람은 오직 안토니 브렌타노 한 명뿐이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베토벤의 가곡 연인에게가 바로 안토니 브렌타노에게 바친 노래인데 이 노래는 기타 반주로 노래할 수 있어요. 베토벤 가곡 중에서 기타 반주로 할 수 있는 곡인 동시에 기타를 칠 줄 아는 여자는 안토니 브렌타노 한 명뿐이었다. 따라서 이 사람이 불멸의 연인이 맞다는 거죠. 네, 이 노래 들어볼까요? 가사 오 그대 고요한 눈빛 사랑스러운 모습 그대 뺨에 흐른 눈물이 땅을 적시기 전에 내가 들이마셔야 되겠네. 그대의 고통은 나의 것. 네, 베토벤의 가곡 연인에게 바리톤 피셔 디스카우의 노래입니다. Dass ich dir vom stillen Auge in seinem liebevollen Schein die Träne von der Wange sauge, ehe sie die Erde trinket ein. Wohl hält sie zögernd auf der und will sich heiß der Treue frei, nur ich sie so im Kuss empfange. Nun sind auch deine Schmerzen mein, nun sind auch deine Schmerzen mein, nun sind auch deine Schmerzen mein. 안토니 브렌타노가 불멸의 연인이라는 솔로몬의 주장에 대해서 반론도 있었죠, 물론. 베토벤의 높은 도덕성을 볼 때 친구의 아내와 연애를 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며 프란츠와 안토니 부부는 사이가 그리 나쁘지 않았다. 그런 거고요. 안토니는 프란츠에 대해서 최고의 남편, 나의 훌륭한 프란츠, 모든 남자 중 최고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베토벤과 안토니 브렌타노가 불륜으로 치닫지 않았다. 이 사실이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죠. 사랑했지만 이렇게 자제할 수 있는 거죠. 네네. 네. 전기 작가 앤 베이커는 안토니는 베토벤을 진심으로 사랑한 유일한 여성이었다. 그리고 베토벤은 그녀의 남편 프란츠와의 우정을 평생 소중히 간직했다. 이렇게 썼어요. 네. 베토벤의 가곡 하나 들어볼까요? 아델라이데, 알프스의 봄이 오면 피는 예쁜 꽃이죠. 가사 마지막 부분 보면 재가 된 내 심장에서 꽃이 피어나네. 꽃잎 하나하나에 내 이름이 써있네. 아델라이데. 네. 테너 프리츠 분덜리히 노래로 들으시겠습니다.
국민라디오 개국부터 지금까지 쭉 우리 대리운전 1544-9411 국민 대리운전. 이번엔 꼭 국민 대리운전을 부르리. 대리 운전은 꼭 국민 대리운전. 공정언론 국민TV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544-9411 국민 대리운전. 의리 1544-9411 국민 대리운전. 대한민국 투어. 우리 국민TV 남덕수 조합원님께서 운영하시는 이 대한민국 투어. 이분이 그 20년 경력의 베테랑입니다. 이분의 어떤 경험을 여러분께서는 그냥 버스에 앉아가지고 네. 다 빼먹는 거예요. 20년 동안 쌓아둔 그 빅데이터. 그렇죠. 버스가 이제 28인승 최고급 리무진 버스도 있고 45인승 좀 더 많은 분들이 타실 수 있는 이런 버스도 있으니까 고급진 여행도 네. 바로 남덕수 조합원님과 함께라면 가능하다. 네. 문의 전화는요 1599-2686번입니다. 1599-2686. 버스 여행하면 2686이 딱 생각이 나네요 벌써. 네. 1599-2686번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그 검색창에서 대한민국 투어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웹사이트 대한민국 투어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투어.kr 이렇게 검색하셔도 언제든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내 여행도 많이 애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투어였습니다.